여기는 독수리 하나. 사냥 준비 완료. 잠수함 위치는 파악됐나? 빨리 끝내고 와이키키 해변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한국군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술이 이상합니다. 뭐야? 3시 방향 고속물체 접근. 속도가 젠장 너무 빨라. 요격 미사일 발사. 막으라고. 타격 확인. 비격. 니미츠함 격침 판정. 전투 불능. 미국의 충격. 일본의 공포. 중국의 분노. 러시아의 탄식.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기 2026년 1월 10일 워싱턴 DC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내 이름은 토마스 밀러. 미 해군 정보국 ONI의 수석 분석관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무실 창밖으로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합중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끼곤 했죠. 11척의 항공모함, 70척의 핵잠수함,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천 개의 위성들. 감히 그 누가 이 완벽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그들은 그저 우리를 흉내내기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 내 부관 사라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모닝 브리핑 전에 보셔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라, 자네 시계는 고장이 났나? 아직 내 모닝 커피도 다 안 마셨네. 또 북한인가? 그 친구들은 잠잠할 만하면 꼭 낡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군. 북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수중 물체입니다. 동해. 그러니까 이스트 시 심해 600m 지점에서 포착된 음향 신호입니다. 수중 물체. 고래 때라도 지나갔나 보지? 아니면 지진이라도 났거나 해양대기청에 연락해봐. 우린 군사 위험만 다룬다고. 박사님, 제발 모니터 좀 봐주십시오. 이건 자연 발생 소음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그것도 아주 규칙적인 스크류 소음입니다. 그런데 척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초기 탐지 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불과 3초 만에 시속 800km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몇 킬로미터라고 했나? 800... 자네 지금 단위를 헷갈린 거 아닌가? 800m가 아니고 킬로미터가 맞습니다. 마하 0.7. 물속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이건 기존의 어떤 어뢰나 잠수함 데이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라 이 친구, 오늘 농담이 지나치군. 물속에서 시속 800.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800배나 높다는 건 유치원생도 알아. 그 속도면 어뢰가 물과의 마찰열 때문에 녹아버리거나 압력으로 찌그러져서 깡통이 된다고. 센스 오류야. 100% 기계 결함이라고. 기계 결함이 아니라면요. 만약 누군가가 초공동 기술을 완성한 거라면요. 초공동 슈퍼캐비테이션 말인가? 참나. 그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야. 우리 미국도 10년 전에 수조 원을 날리고 포기했어. 제어가 안 되니까 방향을 못 바꾼다고. 지구상에 그 기술을 구현할 나라는 없어. 적어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없다고. 당장 그 엉터리 보고서 치워. 내 커피 식는다니까. 나는 그렇게 사라를 내쫓았습니다. 내 오만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마시던 그 커피가 식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파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라를 내쫓고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날의 보고를 단순한 기계 오류, 글리치로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그 오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빈번해지고 더 과감해졌습니다. 박사님,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동해가 아닙니다. 제주도 남방해역 심해 700m 지점입니다. 사라, 자네 지금 나랑 숨바꼭질하자는 건가? 센서 교체하라고 정비팀 보냈잖아. 아직도 그 유령 타령이야? 정비팀 보고서입니다. 센서 이상,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이번엔 음향 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열 감지 위성이 포착한 항적입니다. 항적, 물속에서 열이 감지됐다고. 어디 보자. 이게 뭔가 마치 바다가 끓어오른 것처럼 긴 띠가 생겼잖아. 이 정도 열 자국이 남으려면 엔진 출력이 얼마나 돼야 하는 거야? 일반 디젤 엔진이나 원자력 엔진이 아닙니다. 이건 로켓입니다. 박사님, 물속에서 불을 뿜는 수중 로켓 엔진의 흔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속에서 로켓을 쏘면 반작용 때문에 기체가 산산조각나. 그리고 물의 저항을 어떻게 견뎌? 이 속도라면. 잠깐, 혹시? 네, 맞습니다. 물의 저항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저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기체 앞부분에서 가스를 분출해 물속에 거대한 공기 터널을 만든 겁니다. 저공동.
자네 지금 진심인가?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도 흉내만 내다 실패한 그 기술을 실전 배치했다고? 하지만 살아,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기포 안에서는 소나가 먹통이 돼 자기가 내는 소음 때문에 귀가 멀어버린다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시속 800km로 달린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그냥 통제불능의 자살 폭탄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포기했고요. 하지만 박사님, 만약 그들이 눈이 아니라 다른 감각을 사용한다면요. 다른 감각? 이 신호 패턴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한 엔진 소음 사이에 아주 미세한 일정한 주파수의 데이터 링크 신호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기포 밖의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포 막을 뚫고 통신을 한다고.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어떻게를 알아내야 합니다, 박사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대는 눈뜬 장님한테 사냥당할 테니까요. 손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30년 경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속도, 먹통이 되어야 할 통신. 이 모든 모순을 한국은 해결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커피를 마실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시뮬레이션 시 연결해. 코드명 Red Dragon. 가상적국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한다. 펜타곤 지하 3층 전설 시뮬레이션 센터. 우리는 이곳을 블랙룸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죠. 나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오퍼레이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옆에는 사라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시나리오 코드, 레드 드래곤 수정, 가상 접근, 대한민국 해군으로 설정한다. 투입 자산은 미 제7함대 항모전단 전체. 박사님, 한국이요. 동맹국을 적군으로 설정합니까? 게다가 7함대 전체를 투입한다니 체급이 안 맞습니다. 완곡 잠수함 전력으로는 항모전단 방어막을 못 뚫습니다. 군말 말고 입력해. 대신 한국군 잠수함에 변수를 하나 추가한다. 무기 데이터 실험체 X. 속도 시속 800km. 800이요. 시스템이 에러로 인식할 텐데요. 강제 입력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블루팀, 니미츠급 항공모함 배치 완료. 이지스 구축함 내척이 호위 중입니다. 수중 방어 시스템. 가동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 소나 탐지 범위는 반경 150km 완벽합니다. 잠깐만요. 레드팀, 잠수함 식별 위치. 응? 이미 방어선 내부입니다. 언제 들어왔어? 소나 경보가 안 울렸습니다. 소음이 제로입니다. 회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 잠수함 어뢰 발사관 개방. 경고. 고속 물체 접근. 경고. 고속 물체 접근. 발사 확인거리 15km. 속도 마하 0.7800. 850km. 너무 빠릅니다. 요격미사일 조준 불가. 기만기 사출해. 어뢰를 따돌려. 안 됩니다. 기만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 항모 스크류 소리만 쫓아갑니다. 충돌까지 10초, 5초. 우리가 자랑하던 이지스 시스템이 슈퍼컴퓨터가 계산조차 끝내기 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타격 확인, 미 제7함대 기함 침몰, 호위함 1번, 2번 침몰, 생존자 없음, 시뮬레이션 종료, 레드팀 승리. 이게 말이 됩니까? 단 한 발입니다. 단 한 발에 항모가 두동강 났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작동조차 못했어요. 박사님, 저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상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저건 어뢰가 아닙니다. 바다의 법칙을 바꾼 재앙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 점은 여전히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1시간 뒤 나와 사라는 펜타곤 최상층 전략회의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리처드 국장을 비롯해 별들의 개수만 합쳐도 20개가 넘는 제독들이 앉아 있었죠.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레드팀 승리라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으니까요. 이봐 토머스, 지금 장난하나? 시뮬레이션 설정 오류라고 말해. 당장 고작 잠수함 한 척에 7함대가 전멸했다는 게 말이 돼? 국장님, 3번 검증했습니다. 설정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한국형 초공동 어뢰의 성능값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박사, 자네 미쳤군. 초공동 어뢰. 그건 직진밖에 못하는 멍청한 로켓이야.
소음은 제트기만큼 커서 쏘는 순간 위치가 다 들통난다고. 그런데 은밀하게 타격해 소설 쓰나? 소설이 아닙니다, 제동님. 이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내부 서버에서 입수한 실제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발사 초기에는 저속으로 기동하며 소음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확정되는 순간 기포막을 형성해 물의 저항을 지워버립니다. 회의실의 제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어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알던 멍청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속도에서 방향을 튼다고. 기포 안에서는 방향키가 안 먹히잖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네, 미국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한계를 기술적 광기로 넘어섰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다에서 미 해군이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의는 침묵 속에 끝났지만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 러시아, 독일, 레노라는 과학 강국들이 모두 포기한 기술을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완성했는가? 박사님,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어뢰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물속에서 시속 800km로 달리는 쇳덩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고? 일반적인 기계장치로는 이 속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뢰 표면에 수천 개의 초소형 AI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1초에 수만 번씩 기포의 형태를 계산하고 미세하게 가스 분출량을 조절해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초당 수만 번의 연산 어뢰 안에서? 그건 슈퍼컴퓨터를 어뢰에 구겨 넣었다는 소리잖아. 맞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불가능했겠죠. 칩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나노 공정의 제왕들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빠른 두뇌를 이 무기에 심어 넣은 겁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화약의 양을 늘리고 있을 때 그들은 지능으로 물리학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더니 기어이 바다까지 스마트하게 지배하겠다는 건가? 무서운 친구들이군. 좋아. 기술은 알겠어. 반도체로 제어한다고 치자. 하지만 토마스, 우리에겐 잠수함 탐지망이 있어. 한국 잠수함이 어뢰를 쏘러 접근하면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격침하면 그만 아닌가? 국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어뢰를 사람이 타는 잠수함에 싣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싣는데? 무인 잠수정입니다. 이 녀석들은 작전이 없을 땐 심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배터리 모드로 대기하죠. 소음 제로입니다. 열 안 납니다. 그냥 바닷속 바위랑 똑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항모 전단이 위풍당당하게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탐지 레이더 소나는 이상 없음을 보고하겠죠. 바닥에 돌덩이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위를 지나가는 순간 바위인 줄 알았던 그 녀석들이 눈을 뜹니다. 거리는 불과 500m 아래 수직으로 상승하는 시속 800km의 어뢰 도달 시간은 3초 미만입니다. 해피요. 신이 와도 못 피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국장님. 한국은 지금 동해와 남해 그리고 태평양 길목 전체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스마트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뢰밭이라니. 그럼 이제 우린 허락 없이는 그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긴가? 네, 통행료를 내던가 아니면 수장되던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국도 10년을 매달리다 포기한 기술입니다. 도대체 저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 박사님,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라가 건넨 자료에는 지난 30년간 한국 과학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두가 IMF 경제 위기로 절망할 때 대전의 한 낡은 연구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실험 장비가 없어서 고물산에서 부품을 주워와 조립했습니다. 수천 번을 실패했고 수만 번 비웃음을 샀습니다. 한국 주제에 무슨 초공동이냐. 기초과학도 없는 나라가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군. 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걷지 않는 길, 남들이 포기한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걸요. 그 지독한 끈기가 오늘의 괴물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오만함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들의 한과 집념이 만들어낸 가장 정당한 승리라는 것을 말이죠. 2027년 여름
하와이 인근 태평양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청군 대 홍군의 가상전투였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사냥 준비 완료. 홍군 잠수함 위치는 파악됐나? 빨리 끝내고 와이키키 해변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미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최신형 대잠 초계기 포세이돈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닷속은 이지스함의 소나로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군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술이 이상합니다. 숨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정면 돌진 미쳤군. 자살 행위야. 뭐야. 3시 방향 고속물체 접근 속도가 젠장 너무 빨라. 요격미사일 발사 막으라고. 타격 확인. 피격. 니미치함 격침. 판정. 전투 불능. 이게 말이 돼. 소나에 잡히고 나서 15초. 딱 15초 걸렸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지?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날 림팩의 바다는 미 해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제독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은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최강이라 불리는 항모전단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림팩의 충격 이후 우리는 속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시속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30분이면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박사님, 이 속도가 무서운 건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이 속도로 부딪히면 폭약이 없어도 배가 뚫립니다. 그냥 쇠몽둥이가 날아와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고성능 폭약까지 더해지니 항모 할아버지가 와도 두 동강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기존의 어뢰는 소리가 들리면 기만기를 던져서 속일 수 있었어. 하지만 이 녀석은 속일 시간조차 주지 않아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죽어 있는 거지. 네, 현재 인류가 가진 어떤 방어체계로도 이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나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바다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배를 가진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빠른 창을 가진 자, 대한민국이 바다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림팩 훈련의 충격적인 결과는 삽시간에 태평양을 건너 주변국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바로 옆나라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이치가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지하 벙커. 청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해상자위대 막료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잠 초계 능력이 세계 2위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미국조차 탐지하기 힘든 소음을 잡아낸다며 동해의 청소부를 자처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범상어 어뢰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진 순간 그 자부심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일본 측 첩보 내용입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10번이나 다시 돌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주력인 소류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인 마야급이 한국의 무인 잠수정을 탐지할 확률이 0%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충격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늘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품 소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의 군수산업이 멈출 것이라 믿었죠. 그런데 그 한국이 자신들이 엄두도 못 낸 기술로 절대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방위성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이 무인 잠수정을 깔아놓으면 우리 함대는 동해로 나가지도 못한다. 이지스함이 문제가 아니다. 상선 항로가 막히면 일본 경제는 끝장이다. 그날 밤 도쿄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방위성 지하의 불은 아침이 밝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한국을 내려다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반면 중국의 반응은 당혹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중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목표로 대양 해군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을 태평양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야심, 바로 제1도련선 전략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항공모함 3척을 건조했고 이제 막 그 위용을 뽐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건너편의 작은 이웃이 그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꼴 좋군. 시진핑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토마스, 중국 해군 사령관이 책상을 엎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중국 항모가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서해와 남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길목에 초공동 어뢰를 깐 무인 잠수정을 매복시킨다면 중국의 자랑인 항모전단은 항구를 떠나는 순간 움직이는 관짝이 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TV에 나와 애써 한국의 기술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한국의 올해는 사거리가 짧을 것이다. 실전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떠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군함을 찍어내는 물량, 공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한 발의 비수를 당해낼 순 없다는 것을요.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이 기술의 원조인 그들의 반응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60년 전 소련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초공동어뢰 쉬크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제어와 소음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프로젝트를 창고에 처박아 두었죠. 러시아의 국영방송은 한국의 성공 소식을 전하며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다. 청출어람. 박사님, 러시아 해군 기술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물을 지지려 했지만 한국은 지혜로 물을 다스렸다. 이것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승리다. 러시아는 패배했다. 원조, 기술국의 패배 인정. 이것만큼 확실한 인증서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포, 중국의 분노, 러시아의 탄식. 이 모든 감정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바다 위 힘의 균형추가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워싱턴의 집무실에서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침략당하던 그 약소국을 기억하는 동안 그들은 어느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 충격이 지나간 뒤 워싱턴의 관심은 곧바로 뉴욕 월스트리트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기형적인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죠.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습니다. 박사님, 한국경제 데이터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한국을 먹여 살리는 모든 것이 배에 실려 나갑니다. 맞습니다. 바다는 한국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바닷길이 위협받을 때마다 한국 경제는 유동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중국이 남중국 해를 막겠다. 으름장을 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우리는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범상어가 배치된 이후 월스트리트의 차트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장 한국 주식 비중 늘려. 반도체, 조선, 해운 싹 다 쓸어 담으라고. 전쟁 리스크, 그건 이제 옛날 얘기야. 지금 한국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자라, 이게 무슨 소린가? 보통 신무기가 등장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시장은 완벽한 통제권을 본 겁니다. 세계 최대의 보험사인 영국 로이즈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과 한국 해역을 지나는 화물선의 전쟁 보험료를 사상 최저치로 낮추겠다고요. 보험료 인하,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이 한국의 국방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한국의 상선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무인 잠수정들이 수천 척의 상선들을 호위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박사님,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배로 실려 나갑니다. 만약 이 바닷길이 막히면 애플, 구글, 아마존 전 세계 IT 기업들이 멈춥니다. 아, 그렇군. 한국은 지금 자신들의 무기로 전 세계 산업의 동맥을 지키고 있는 셈이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신무기는 단순히 적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제품을 안전하게 전 세계로 배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배송 보증서였던 겁니다. 이제 중국도 일본도 한국의 수출길을 인질로 잡고 협박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막아서는 순간 자신들의 함대가 먼저 용궁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나는 보고서의 경제 파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졌기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서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안정되고 전 세계의 자본이 서울로 몰려듭니다. 과거 침략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약소국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만든 창과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세계 경계의 중심에 선 부국강병의 나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전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곳은 이제 황금의 바다입니다. 경제계가 환호하는 동안 워싱턴의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연일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강경파인 일부 보좌관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보다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갖는 건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장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범상회 설계도와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십시오. 거부하면 무역 제재를 때리면 됩니다. 제재요. 보좌관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이제는 해양 통제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순간 애플과 테슬라 공장이 멈춥니다. 미국 경제가 먼저 질식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한국이 순순히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으로 그들의 손발을 묶으려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강제로 뺏으려 들면 그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결국 백악관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구애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리틀 브라더가 아니라 미국이 의지해야 할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 말이죠. 며칠 뒤 미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이례적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미 해양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하자. 장소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날아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박사님, 국무부 전문을 보십시오.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통보나 요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안, 협력, 공유. 마치 상전 모시듯 아주 공손해졌군요. 당연하지. 아쉬운 건 우리니까. 지금 태평양에서 중국 항모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한국 손에 있어. 우린 지금 한국이라는 바디가드를 고용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역사적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첫마디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존 방어 체계로는 급변하는 해양 안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항모 전단을 한국의 범상어가 지켜주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리더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게 안보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운영 통제권은 한국군이 갖는다. 운영 통제권은 넘기지 않겠다.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는군. 대단해. 이제 그들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야. 대등한, 아니 더 강력한 친구지. 이것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수혜 관계가 끝나고 상호 의존적인 운명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조야는 이제 한국을 린치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트라이던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방패와 한국의 창, 이 완벽한 결합 앞에서 전 세계의 어떤 적대 세력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28년 아덴만. 이곳은 여전히 21세기의 해적들이 들끓는 무법 천지였습니다. 그날도 라이베리아 국적의 액과 천연가스 운반선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가스 로즈호. 무장 해적들이 승선하려 한다. 좌현 난간에 갈고리를 걸었다. 제발 아무나 도와달라. 가장 가까운 미군 구축함은 3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배를 장악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선장은 절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다가 찢어지는 괴문과 함께 해적보트 바로 옆 5m 지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서 솟아오른 경고사격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형 무인잠수정 해태 1호입니다. 해적들의 접근을 감지하고 자율주행으로 요격에 나선 겁니다. 격침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공동 어뢰가 일으키는 충격파만으로 해적들의 전의를 상실시켰습니다. 놀랍군. 죽이지 않고 제압한다.
압도적인 힘이 있기에 가능한 자비로군. 해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아덴만 해적 활동은 영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잠수정이 순찰한다는 소문만으로도 범죄자들은 바다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사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의 치안 유지를 대한민국 해군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유엔이 한국에게 바다의 보안관 배지를 달아준 셈입니다. 바다의 보안관이라 과거엔 영국 해군이, 그 다음엔 우리 미 해군이 맡았던 자리지. 이제 그 바통을 한국이 이어받았군. 재미있는 건 전 세계 그 누구도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한국은 침략의 역사가 없는 나라니까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남의 영토를 탐내지 않는 나라 약소국들은 미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에게 한국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진정한 보호자니까요. 나는 문득 한국의 건국이념이라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범상어 어뢰는 적을 부수기 위해 태어났지만 지금은 그 존재만으로 전쟁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안전해지자 세계의 바다가 안전해졌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신뢰로 유지되는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진이 있다면 이 강력한 힘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겠지. 그들은 힘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자격 있는 민족이니까. 2028년의 어느 늦은 밤, 나는 대한민국 초공동 무기체계 분석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지만 나는 꽤 오랫동안 첫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무기 성능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식 힘의 논리가 끝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부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국방장관님이 내일 아침까지 결론을 원하십니다. 사라, 우리는 그동안 크고 무거운 것이 강하다고 믿었어. 더 큰 항공모함, 더 많은 폭탄, 더 두꺼운 장갑. 그게 미국의 방식이었지. 공룡처럼 몸집을 불리는 것만이 생존 방식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한국은 그 바뀐 환경에 가장 먼저 적응한 포유류야. 작고 빠르고 똑똑하지. 그들은 덩치로 싸우는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했어. 나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둘렀지만 그들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물맷돌의 이름은 반도체와 AI, 그리고 초공동기술입니다. 비용 대 효과. 우리가 항모 한 척을 건조하는데 13조 원을 쓸 때 한국은 그 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항모를 잡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율의 혁명입니다. 박사님, 이 문장은 좀 자극적인데요? 미국은 한국의 제조업을 배우지 않으면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지우지 마.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금융 노름에 빠져서 물건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한국을 봐. 그들은 여전히 손에 기름을 묻히고 밤새워 코드를 짜. 진짜 힘은 달러가 아니라 그들의 땀에서 나오는 거야. 보고서의 결론. 재현 파트. 나는 펜타곤의 자존심을 접어두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담아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분석관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미 해군의 모든 전술 교류와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 해군을 표준으로 삼아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깃발은 태평양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계의 바다는 한국이 만든 규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항의할 수 없고 그들의 기술 없이는 누구도 바다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송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난리가 나겠군요. 미국의 항복 선언문이라고요? 항복이 아니야, 사라. 이건 스승에 대한 예우야. 먼저 길을 뚫고 나간 선구자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표시지. 나는 불 꺼진 펜타곤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뜨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그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2029년의 봄. 나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벙커가 아닌 동해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서양인들은 이 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때로는 나약해 보였던 나라.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그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견뎌낸 뒤에 찾아오는 강인한 침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부상하는 저 검은 고래를,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지스함의 행렬을.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다를 가르고 스스로 파도를 지배합니다. 박사님, 그거 아십니까? 이 기술을 만든 연구원 중 한 명이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그들은 이 무기를 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외세에 휘둘려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아버지들의 맹세라고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게 무기는 패권의 도구였지만 한국에게 무기는 생존의 약속이자 사랑의 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우던 과학자들, 거친 파도와 싸우던 해군 장병들, 그리고 묵묵히 세금을 내며 그들을 뒷받침한 국민들. 이 거대한 승리는 영웅 한 명의 작품이 아닙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쓴 서사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토마스 밀러는 평생을 미국의 오만함 속에 살았던 푸른 눈의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을 목격하며 나는 처음으로 경외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작지만 위대합니다. 당신들은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은 힘을 가졌으되 그 힘을 선하게 쓸 줄 아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제 세계의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디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세계는 지금 당신들의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나의 보고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자부심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이 더 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엔진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펜타곤에서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코리아.